탐험가 한길수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직여행, 천직인터뷰의 천직가이드 정철상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의 탐험가 한길수 대장님을 찾아서 어린 왕자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탐험가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아마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직접 탐험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한길수 대장님을 통해서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와 성공 노하우도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권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길수 대장님을 모십니다. 대장님, 정교수의 인생소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탐험가 한길수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네, 탐험가 포스가 이렇게 쫙 나지 않으십니까? 한길수 대장님은 평생도록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해 오셨는데요. 사진작가이자 이렇게 탐험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소개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자동차 탐험가고요.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양평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1년에 한 6개월 정도 해외를 다양한 탐험지를 탐험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대륙 탐험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탐험, 또 사하라 사막 탐험, 북극 탐험,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해서 책을 탐험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 사람을 탐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모든 것들을 탐험한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탐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들 가지게 되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탐험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전혀 사실 상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탐험가가 사실 조금 더 어떤 직업인지 상상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뭐 여행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인디애나 존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탐험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까 자동차 탐험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런 게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 그렇죠. 직업적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죠. 뭐 탐험가라고 하면 뭐 아문세, 또 뭐 국내에서는 또 뭐 허영호 씨라든지 박영숙 씨 이런 분들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일반인들도 탐험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장르에 국한돼서의 문제이지 우리가 도전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 그리고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시도해보는 삶 그리고 개척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탐험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한 30년간 전 세계 나라들,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탐험해왔고 지금도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을 저는 탐험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해 나간다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마음은 많아도 쉽지 않은데요. 이런 마음은 어떻게 생기셨는지 청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제 할 건데요. 어린 시절에 어떤 아이였길래 이런 꿈들을 꾸게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소년이었어요. 그냥 수줍고 또 내성적이고 말수도 많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면에 이런 건 있었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봐야겠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뭐 기차를 타고 멀리 가거나 또는 뭐 동굴 탐험을 가거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지 않는 짓들을 혼자 아주 그냥 원래 숨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락방에 숨어서 책을 본다라든지 뭐 전철, 그 당시에 전철 새로 생겼을 때 서울에서 전철 타고 인천 끝까지 가본다든지 뭐 부산까지 한번 가본다든지 그러니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들을 그냥 그 어린 나이지만 한 번씩 시도해봤는데 그 짜릿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에 도전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희열, 쾌락 같은 게 있더라고요. 청소년 시절에도 그러면 그렇게 계속 여행을 하시거나 하셨는지 그때 혹시나 어떤
어렸을 때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기억나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까요? 글쎄 약간 뭐 슬픈 이야기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갈등, 고민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 뭐 보통 이렇게 성공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불우한 환경에 있었던 분들이 많았어요. 고생했다라든지 집안 환경이 안 좋았다든지. 저도 사실은 비껴나지 않았는데 아버님이 이제 약주도 좋아하셨고 어머님은 자식들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헌신적이셨는데 아버님이 좀 방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면에 이제 트라우마도 있었고 또 아버님이 약주하시면서 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 혼자만의 어떤 고독한 시간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업에 대한 이게 학문이 무엇인지, 배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게 옆에서 공부를 케어해 주시는 분도 없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결국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일반 인문계를 진학하지 못하고 실업계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큰 전화위복에서 좋은 계기가 됐지만 실업계를 다니면서 그 좌절감이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남에서 살았고 강남에 서울고 경기고 뭐 상문고 그 당시 정말 8학군이라는 정말 좋은 학교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반포 아파트 살면서 저는 서울에 있는 한양공업고등학교라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3년 내내 그 어떤 수치심, 부끄러움, 자괴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같은 아파트 사는 다른 친구들은 서울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를 알리는 것도 참 부끄럽고 그리고 그 당시 연애도 했지만 사랑하는 뭐 애인한테도 학교를 약간 숨겨야 되는 그런 약간 슬픈 사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내면의 그 어떤 갈등들을 겪어내면서 스스로 많이 성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미끄럼이 됐던 것은 실업계를 다닐 때 다행히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상을 받으면서 내신 성적이 1등급이면서 대학 가는데 오히려 인문계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보다 더 좋은 결과로 좋은 대학을 가게 된 거죠.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전환점이 있다.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도 에너지로 다시 전환시키는 힘,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 한결씨도 이제 궁금한데요. 이렇게 이제 성장한 청년 한결씨는 대학생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또 좋은 대학을 가셨다라고 하니까 전공은 또 어떤 걸 선택하셨으며 대학생활은 또 어떠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다행히도 뭐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이제 실업계를 통해서 내신 성적 1등급이라는 그 좋은 페이버죠. 그거 덕분에 한양대학에 국문학에 입학하게 됐고요. 근데 국문과는 제가 원래 원했던 과는 아니었지만 국문학을 전공하다가 이것이 내 삶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다시 이제 삼수를 해서 한양대 영문과를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영문학, 한양대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게 됐고요. 영문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문학의 카테고리인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그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어떤 그 기본 소양이랄까 학문적 베이스가 좀 약간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 거의 대학을 뭐 휴학도 군대도 갔다 오면서 한 7, 8년을 다녔는데 거의 도서관에 살았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은 과에 있는 친구들 다 보니까 전교 1, 2등 하던 친구들만 많이 든 거예요. 그 친구들과 경쟁하려니까 우리 대학 교재를 달달달 외우지 않고는 그 친구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본의 아니게 뭐 교재를 거의 다 외우는 지경까지 됐고 거의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던 빅뱅이 대학생 때 저한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대학교 때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독일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까지 배우게 되는 기억을 토해내는 거죠. 야, 그게 기반이 또 되었군요. 그렇죠. 이제 그 어떤 그 열등감 내지는 그 같이 있던 반 친구들보다 내가 우월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고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도서관에서 살면서 어학 공부, 역사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때 아시겠지만 대학생 때 이미 세계 일주를 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고
글도 쓰고 뭐 책도 쓰면서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 인생의 어떤 밑거름을 그 대학생 때 다지게 된 거예요. 아니 대학생 때 책을 쓰셨습니까? 아, 그 나중에 쓰신 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책 쓰는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 편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네. 청년 시절에 이 일을 탐험가, 사진작가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네. 앞으로 청년 시절에는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꿈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길을 오게 된 데는 물론 이제 대학생 때 배낭여행하면서 전 세계를 탐험하고 주유했던 경험이 주요하긴 했는데 이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행복했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이라는 것이 꼭 성공해야만 정답은 아니지만 성공을 향한 가장 단초, 가장 밑거름은 결국은 가장 좋아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이 행복해야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다른 고민이 없을 때 그 인생은 잘 풀릴 수밖에 없죠. 저는 사실 대학 마치고 누구나처럼 어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바로 취업을 했어요? 네, 대학 졸업하고 방법이 없어서 근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된 어떤 목표는 있었죠. 대학생 때 전 세계를 다녀온 경험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무역 종합상사라고 무역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해외에 출사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직장생활 이야기는 나중에 이부에서 또 될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시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도 해외여행을 조금 더 많이 가고 싶어가지고 중국집에서 철가방도 오토바이 배달 일도 하셨다는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마음도 먹으셨는지.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죠. 네. 저는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짜장면 배달, 슈퍼 자전거 배달, 그 다음에 뷔페에서 서빙하기, 그냥 그 또래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도전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뭔가 현금을 모아야 내가 여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자마자 처음 시작한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짜장면 배달인데 그냥 어디 강남역 뒷골목 가다가 짜장면 배달 거기 이렇게 사람 모집한다고 이렇게 들어갔죠. 들어가서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지만 제가 유럽 여행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 당시 보통 이제 하루 일당이 8,000원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제안을 했죠. 사장님 제가 이래서 외국을 가야 돼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제가 홀서빙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하고 배달도 남들보다 빨리 할 테니까 하루에 10,000원씩 주시면 어떻겠냐고 딜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위아래를 보시더니 흔쾌히 그러지 하고 그래서 배달도 정말 남들보다 빨리 하고 시간 날 때 청소하고 그리고 홀에서 또 같이 손님들한테도 잘 이렇게 하니까 그 사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있고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이렇게 수용하면서 저를 또 이렇게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제안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행 가기 위한 그 자금 마련해서 짜장면 배달을 그때 처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 짜장면 배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순히 우리는 뭔가 주문받고 이렇게 배송하고 하고 끝나는 건데도 직접적으로 홀서빙에서부터 다 적극적으로 했다는데 참 감동스럽고요. 그리고 또, 그러고도 또 자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폴트 아동복지원에서 입양하는 아이들을. 그 얘기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그 당시에 해외를 가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30년 전이고 비행기를 타는 일도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 해외를 가게 되니까 그냥 해외 가는 것 자체가 그 비행기 값으로 굉장히 문턱이 높았죠. 그렇죠. 근데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저렴한 항공료를 찾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고민하던 중에 어떻게 우연히 신문에 보니까 폴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아기를 입양해서 아기를 이제 현지 양궁을 전달을 하면 조금 저렴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입양 기관에서 아기들을 데리고 가면 그야말로
일일이 직원이 다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게 이제 직원도 가기도 하지만 주로는 이제 그 애기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네. 어머니들, 네. 좀 이렇게 안정감 있고 뭔가 이렇게 해외에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주로 했는데 저는 학생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한 달 내내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곳에. 그랬더니 그 전화 받으신 분이 뭐 짜증도 나시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시니까 맨날 몰아보다가 한 달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거꾸로. 네. 한길수 시죠? 그러더니 예, 전대요. 그랬더니 오래요. 네. 그랬더니 나보고 이거 할 수 있겠네. 이거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 주변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애기 케어하는 방법을 배워서 결국은 제가 학생으로서는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애기들을 데리고 해외를 데려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애기 둘을 데리고 하나도 아니고 두 명을 데리고 이름이 이제 재영이하고 은지였는데 이게 사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비행기 타서도 애들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분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엄청난 결단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에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한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해외여행이 굉장히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한 3년째 불어닥치면서 해외여행이 쑥 줄어들었고 요즘 청년들은 또 어떤 일부 청년들은 코로나 때문에 연인해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청년들에게 또 어떤 조언을 가고 싶은 청년들이나 또 머무르고 싶은 청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해외 환경을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저도 코로나 덕분에 해외를 못 갔죠. 그래서 이제 그냥 국내 제주도 여행 정도 다녀오고 말았는데 그냥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조금 이제 완화가 돼서 이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해외여행을 가라고 권장하기도 사실은 지금은 다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다 있으시니까. 근데 어떤 장애가 있다고 못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도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코로나 환경에서도 열심히 다니시면서 마스크 쓰시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젊은이들이 요령껏 랜선 투어 이런 걸 또 보여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이게 엄청난 장벽이긴 하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실제로 코로나를 저도 겪어봤지만 이게 참 무시무시한 병이라고. 하지만 뜻이 있으면 또 해외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거는 물불 안 가리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은 좀 워낙 많아졌으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이 뜻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해외 여행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확장시키는 일이고 또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세상들을 내가 빅뱅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젊은 분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근데 이 성취한 학생들 중에서도 나중에 언젠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면 그때 여행을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스펙 쌓고 대학생활하고 공부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이런 청년들도 있거든요. 이런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1부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에는 내일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생각한 판단을 오늘 실행하거나 오늘 나의 꿈을 설파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꿈이 바뀔 수도 있고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실행을 중요시합니다. 액션. 그래서 저는 평생을 두려워하는 일을 도전하고 살았지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면 저는 바로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뭔가를 떠올렸을 때 바로바로 실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렵죠. 근데 그것이 저는 한 30-40년간 체득이 되다 보니까 무슨 결정이 서고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저는 당장 right now 실현을 해요. 근데 그것이 몸에 배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수월해집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들이 이제 대학 공부하고 스펙 쌓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저는 대학생 할 때 공부하고 스펙 쌓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 땅이 아닌, 내 나라가 아닌, 내가 살아온 환경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또 다른 문화를 체득하면서 나의 어떤 그 지경을 넓히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스펙트럼을 넓히고, 그 다음에 나의 인지 능력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내 감각의 수용 능력을, 범위를 넓히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학업보다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험을 쌓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해서 여행이라는 경험. 여행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나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여행만큼 좋은 교육과 배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시라고 제가 감히 권유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은 기업에서도 질문할 때 학교 안에서 공부하고 학교 밖에서 이제 열심히 열정적으로 쏟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학교 밖의 공부도 하나의 큰 인생 공부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부 이렇게 마치고요. 2부에서는 천직을 찾은 성공 요인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난 걸 깨달았죠. 직장 생활은 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직장 생활 사표를 내고 나오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나갔다. 너무 잘 나갔다. 엄청난 걸 깨달았죠. 직장 생활은 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직장 생활 사표를 내고 나오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나갔다. 너무 잘 나갔다. 반갑습니다. 탐험가 한길수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2부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천직을 찾은 직업적 성공 요인에 대해서 한길수 대장님에게 여쭤볼 건데요. 대장님도 젊은 날에는 여행을 좋아하셔도 여행만으로 돈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네. 여행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여행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마 1000명, 10,000명한테 물어봐도 다 그 대답은 뭐 동일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직장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대기업을 또 직장 생활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도 직장 생활은 또 어떠셨는지도 상상이 안 돼서 궁금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뭐 누구나 동일하게 고민하니까 저도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단은 대기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종합상사에 들어가서 포스코, 포항제철 철강은 일본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을 맡았고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고 한 2년, 3년 정도 하다가 사표를 결심하게 됐죠.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셨는지요? 글쎄요, 뭐 제가 지금 탐험가로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 성향상 제 끓는 피가 매일 동일한 일을 그리고 매일 동일한 공간에 출퇴근하고 매일 그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저하고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죠. 뭐 출근하는 첫날부터 고민했으니까. 뭐 사실 직장 다니는 분들 대부분 그 고민 안 하겠습니까? 항상 고민한데 직장이 또 이렇게 천직으로 맞는 분도 계실 테고 저는 원래 그 성향상 자유롭고 또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야 되고 창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직장 생활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배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도 있을까요? 엄청난 걸 깨달았죠. 직장 생활은 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건 본인이 판단한 문제죠. 저는 직장 다니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직장 생활은 나는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근데 이걸 잘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이게 직장 생활 잘 맞는 사람이구나. 안 맞는 사람이구나 하는 판단도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의 성향이 여러 가지니까 그
조직 속에 잘 스며들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조직에 필요한 그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네. 조직에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조직에 안 맞고 뭔가 그 새로운 일들을 벌려야 되고 또 약간은 그 독재적이고 또 약간은 자기 생각에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조직에 있으면 힘들죠. 그리고 네. 조직 사람들 힘들게 하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도 힘들었지만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장을 이제 사표를 내고 나오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잘 나갔다. 너무 잘 나갔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사회 나와서 나름대로 제 일을 하면서 웬만한 자리에 올랐을 때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친구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 초기의 동기들 만났는데 아,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 너만 잘 나갔냐. 너무 나도 좀 껴줘라. 너만 책 내고 너만 TV 나오고 너만 잘 나가냐. 이러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 10몇 년 뒤에 만났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3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굉장히 트렌디한, 지금 어쩌면 지금 시대의 오피스 빅뱅이라는 이런 용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김난도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에서는 직장인 대퇴사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30년 전에 실현하신 거죠. 그래서 퇴사를 막 먹었는지 왜 안 먹었는지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약간 눈을 들렸는데 네. 사실은 제 안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아, 그렇죠. 물론 이제 대학생 때 이미 대학생 때 그 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만 되면 저는 그 학기 중에 과외하고 알바해서 버는 돈으로 또 그 당시에 이제 글을 쓰고 있어서 그 출판사에서 책을 쓴 원고료하고 그 다음에 잡지사에서 쓴 원고료를 모아서 사실 대학생 때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벌었어요. 30년 전에. 그 당시에 등록금보다 더 많이 번 거죠. 그 돈이 모이면 대학 때 방학 때마다 2달, 석 달씩, 넉 달씩. 길게는 겨울방학이 12월부터 시작될 때는 다음 학기 뭐 3월까지 초반까지 가면 한 3, 4개월 동안 여행할 수 있어서 거의 대학 4년 동안을 그렇게 학기 끝나면 바로 여행을 갈 정도로 해외에서 뭔가 배우고 경험하는 일에 투자했었는데 그 경험이 제가 직장을 가는데도 굉장한 역할을 했고요.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제가 넣는 곳마다 다 합격을 했어요. 아니, 그 당시 30년 전에 전 세계를 갔다 오고 그죠. 30대 초반에 없죠. 아무도 없죠.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영어도 하죠. 스페인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니까. 무역 상사 거기다가 최고죠. 종합상사는 해외를 다니면서 물건을 팔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인데 문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온 사람,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굉장한 대기업에 다 원서를 넣었는데 이랜드도 넣었었고 대우 다 합격이었어요. 그래서 골라서 이제 한 군데 다녔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대학을 다니는 친구 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전교 1, 2등 하던 친구들이 왔어요. 그 친구들은 취업 재수하고 2년, 3년 뒤에 직장을 나갔어요. 아이고, 공부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30년 전에도 저는 체험했어요.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퇴사를 하고 마음 먹고 나서요. 그 이후에 취한 행동이나 이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빡 끝내고 퇴사 사표 쓰고 나면 뭐 내 꿈대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철저하게 준비된 인간이었습니다. 이미 세계를 다 탐험했고 그리고 직장을 들어갈 당시만 해도 제가 사실은 뭔가를 해도 될 만한 사업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출판사를 하거나 작가로 나서도 되고 그리고 뭔가 어떤 컨텐츠 회사를 차려서 컨텐츠 비즈니스 해도 될 만큼 준비된 사람이었는데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다 대기업을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수순으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첫날부터 여기 내 자리가 아니라 너를 직방하고 그냥 어머니의 권유로 2년 딱 채우고 그리고 퇴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 당시에 제가 대학 직장을 다니면서도 저는 대기업의 그 스폰서링이라고 해서 제가 만든 어떤 아이디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제안서를 여러 군데 냈었어요. 효성 스즈키라든지 쌍용 자동차라든지 이런 대기업의 제안서를 넣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미 저만의 어떤 일을 모종의 일을 벌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자료를 줬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라고. 그때 그분이 제가 지난 세월 동안 했던 자동차 탐험을 했던 선구자분이셨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인사드리고 뭐 제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안을 드렸더니 내일 당장 출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를 회사에 그냥 편안하게 사표 내고, 왜냐면 가야 될 길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된 일이 있으니까 마다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사표 내고 바로 그쪽에 가서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삼성 트럭 시베리안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프로젝트를 시베리아 횡단을 했다지 않습니까? 한 30일을 했겠습니다. 그 정도 하려면. 보름에 한 달? 프로젝트 진행은 넉 달. 세상에. 그 대형 프로젝트를 또 하자마자 시작을 하셨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장님 본격적으로 이제 자랑할 시간이거든요. 그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뭐 성취나 프로젝트가 어마하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기업의 후원을 받았던 그런 프로젝트부터 해서 좀 소개를 한번 시켜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30, 40대 했던 굵직굵직한 프로젝트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제 컴퓨터에 기획서만 수천 개가 있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플랜을 짜고 기업이든 상대방에게 설득을 해서 내 아이디어를 전달해서 실행시키는 일인데 확률은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진짜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마어마한 기획이 돼도 그것이 실행될 때는 많은 동력이 필요하고 아이디어가 효율적이어야 되고 또 상대를 설득시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제 우리 탐험대장에 있었던 그분과 함께 했던 것은 삼성 트럭을 가지고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서 포르투갈까지 가는 삼성 자동차가 런칭되면서 그 자동차를 홍보 마케팅하는 일. 그래서 KBS 방송과 뭐 동아일보 신문사의 원고를 쓰면서 했던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하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쌍용의 무쏘 자동차를 가지고 알라스카 최북단에서부터 남미 최남단, 칠레 최남단 푼타아레나스까지 넉 달 동안 7만 8천 킬로를 달리는 자동차 아메리카 대탐험, 로케안데스 아메리카 대탐험 프로젝트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한 5, 6년 뒤에 전수천 교수라는 분하고 백남준 씨와 같이 행위예술을 하시는 분인데, 백남준? 네, 미국 그 대륙 자체를 캔버스 삼아서 미국에는 그 기차 암트랙 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코레일처럼 그 암트랙 회사의 기차를 19량을 통으로 빌려서 그 기차에 하얀 천을 씌워서 기차가 한국을 상징하는 붓이 돼서 미국을 하얀 캔버스라는 천으로 판단을 하고 기차 가지고 미국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무빙 드로잉이라는 프로젝트를 전수천 교수님하고 같이 했어요. 세상에. 그 프로젝트 예산은 6억, 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 프로젝트 3억, 4억짜리. 삼성 트럭도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굵직굵직한 일들을 그런 대륙 탐험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을 했고요. 대기업 임원들과 함께 아프리카를 종단하고, 그리고 KTNG 담배인상공사 임원진들을 모시고 미국 LA부터 뉴욕까지 배낭 메고 기업의 그 중역들을 모시고 젊은 30대가 횡단하는 프로젝트도 하고요. 아무튼 뭐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해외를 베이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탐험, 모험들을 아마 한 수십여 가지는 기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처럼 이거는 책 몇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대단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고 들으면서도 가슴이 이렇게 설레지 않습니까? 저희 프로그램 컨셉트가 이제 천직을 찾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직 저는 드리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드리머들을 만들게 만든 결정적인 이제 요인들을 탐색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천직을 이제 각기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대장님은 지금까지 이를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한다라면 왜 그러는지, 아니라고 생각하면 왜 그러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직이라 영어로 얘기하면 뭐 콜링,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야말로 완벽한 나의 일인 거죠. 저는 대학생 때 배낭을 메고 여행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약간 직감했었어요. 이것이 동물적으로 나와 너무나 적합한 일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살아있구나라는 걸 늘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학생 때 거의 한 4, 5, 6년 정도를 탐험하고 여행하면서
글을 쓰고 사진 찍으면서 이 체득화된 나의 이 경험들이 이미 아주 내 안에 편하게 스며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을 다녔지만 미련 없이 던져버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탐험회사에 들어가서 실장직을 맡아서 기획하고 일을 수행했던 능력들이 나오는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 능력, 그 다음에 해외에서의 어떤 기동력, 그 다음에 현지 적응 능력, 그리고 그 일을 좋아하는 나의 어떤 성향들, 그리고 사진을 찍고 기획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를 탐험하고 여행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것이 천직이라고 느꼈던 것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그 나의 어떤 노력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정말 행복했고, 그리고 그 일을 즐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늘 마음이 설레이니까 평생을 제가 30년 가까이를 매일 설레임 속에서 살았습니다. 내일 그 일을 할 수 있구나. 내일 그곳을 갈 수 있구나. 내일 사진을 찍는구나. 내일 누구를 만나는구나. 내일 그 프로젝트를 누구에게 제안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매일 나를 설레게 해서 물론 고민도 있었지만 그 설레임,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즐기고 있었고 이 일을 내가 행복하게 하고 있고 이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평생을 부담 없이 고민 없이 지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목소리에도 설렘이 이렇게 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까? 대장님은 이렇게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살아온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부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런데요. 이런 성공적 행동을 만드는 어떤 결정적 요인이나 동력 이런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사실 삶에 있어서 돈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물질에 포커스를 두고 돈을 버는 일에 목적을 두는 게 많아요. 그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동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찾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항상 그 중간에 얘기하게 되는 화두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존재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정리가 되어 있고 자기 삶에 대한 완벽한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돈을 쫓지 않습니다. 인생은 돈을 쫓기보다 타인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돈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쁜 일을 해서 이 일을 통하여 상대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면 돈은, 명예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다 보면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인생도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라. 맞습니다. 자신의 천적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그럼 그 드라마처럼 엄청나게 TV에서 나오는 모습처럼 한기수 대장님 모습 보면 아마 아름답게 생각하고 드라마틱하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는지 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30년간을 탐험을 하면서 글을 쓰면서 작가로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애환과 슬픔과 고뇌가 있었겠어요. 근데 항상 밝으신 모습이니까. 그거를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사실은 성공 뒤에는, 성공한 사람 뒤에는 엄청난 좌절과 슬픔과 고뇌들이 반드시 있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실패와 좌절들을 지혜롭게 견뎌냈고 그런 것들이 좌절과 실패와 고뇌들이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내 인생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좌절도 즐겼고 고뇌도 즐기고 그런 실패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정철선 교수님도 살아오시면서 많은 고뇌와 좌절을 즐겼지만 성공 뒤에는 반드시 좌절이 있습니다. 실패가 존재하고
번뇌가 존재하고 고뇌가 존재하고 그것들을 잘 승화시키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그것들이 아름답게 승화되고 그것이 밑거름이 될 때 성공의 빛을 내는 것이지 성공은 무슨 일들이 잘 돼서 완벽하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아픔과 고뇌들이 점철되고 그것이 누적돼서 성공을 이루는 것이지 성공은 성공만의 누적된 파일이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공 뒤에 좌절, 좌절 뒤에 고난, 고난 뒤에 또 성공 이런 것들이 꾸준히 누적됐을 때 진정하게 아름다운 의미 있는 성공이 완결되는 것이지 성공한 사람 뒤에 그런 좌절이 없다는 얘기는 믿을 수 없는 얘기고 그것은 허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원하시거나 여러분들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좌절과 고뇌와 그런 역경들을 기쁘게 수용하시고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일부러 말씀 안 해주셨지만 뼈가 부러지고 죽음의 위기에 다가오는 사고들도 많으셨다라고 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헤쳐나오시니까 우리가 레벨을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 실패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2부에서는요. 가장 그동안 행복했던 순간들도 어떤 순간들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매일 행복하게 삽니다. 아침에 눈이 뜰 때도 행복하고 눈을 감을 때도 행복하고 우리 또 정 교수님 만날 때도 행복하고 저는 이 공간도 사랑합니다. 여기 있어서 행복하고 모든 순간이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1초 1초를 감사하게 생각하다 보면 인생은 행복의 여정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고뇌이고 고통이고 좌절이고 불행인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과정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 드라마를 내가 다 기쁘게 맞이하고 다 감사하게 맞이하고 사실은 다 행복한 순간. 네.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주어졌다고도 생각하고 뭐 어머니가 낳았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삶 자체를 늘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고 매일매일 감사하게 살고 있어서 저는 사실 매일이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답을 드리자면 제가 그 쌍용 프로젝트 할 때 보통은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몇 억짜리 프로젝트 할 때는 사실 여러 가지 그 뒷거래, 뭔지는 뭐 이렇게 술을 산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암암리에 존재합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 할 때 진정성으로 접근했어요. 대기업에. 사실은 중소기업도 아닌 대기업에 그렇게 진정성으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는 진심을 다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의 진정한 가슴을 열어주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도 행복하겠지만 이 일을 완벽하게 해결하겠지만 자동차 회사에 당신의 회사에 완벽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확신을 시켰어요. 이 프로젝트가 픽스되는 데는 1년이 걸렸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쌍용 자동차에 나의 진심을 보이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대장님, 저는 우리 회사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담당 과장, 부장, 이사님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지. 그 담당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저는 일을 행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요. 그 쌍용 프로젝트를 이제 승인을 받고 계약서를 쓰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정말 그 기쁨.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모략이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진심을 다해서 나의 가슴을 열고 했던 일인데 그것이 아름답게 그 사회에서 투명적으로 일이 진행됐을 때 그 기쁨 컸었고요. 또 제가 책을 8권을 냈는데 책을 낼 때마다 기쁨이 있었죠. 왜냐하면 아이는 뭐 산고잖아요. 책이라는 것은 책을 내본 사람만 아실 텐데 우리 교수님도 책을 내봤지만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자료를 정리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독자들이 봤을 때 기쁨이 되고 어떤 양식이 될 만한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면 엄청난 산고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냈을 때
최근에 냈던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책을 냈을 때도 굉장한 행복과 희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마 책도 내시고 그 전에 프로젝트 하시고 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길수 대장님이 만난 분들에게도 저는 행복을 전해주시지 않았을까. 저도 참 너무나 그 만났던 그 순간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딱 이분은 여기에서 마치지만 3부 그 탐험가로서의 꿈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어린 왕자 카페에 오셨잖아요. 이 건물을 소유한 뒤로 잘 못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소유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린 왕자 카페에 오셨잖아요. 이 건물을 소유한 뒤로 잘 못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소유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탐험가 한길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3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길수 대장님을 다시 찾아뵈었는데요. 책도 여러 권 쓰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권을 읽었었는데요. 소유하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와 사람이 그림을 부른다. 와, 너무 사실 책이 좋아서요. 여러분들 꼭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글쓰기를 아까 보니까 8권 이렇게 쓰셨다라고 하는데 매일같이 글쓰기를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시간이 나면 네. 함께 앉아서 제 마음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목표한 글들을 정리하죠. 그 자료들이 많아서 지금도 이제 책을 낼 것들이 한 3권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유하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 근데 여기 어린 왕자 카페에 오셨잖아요. 이 건물을 소유한 뒤로 잘 못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소유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법정선임 편이다 이런 생각이 그 레벨에 올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제목이 나오게 된 것도 저도 참 경이로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센텐스죠.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떠날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자유롭게 내려두고 그리고 뭔가를 소유하지 않을 때 자유롭게 떠날 수 있는데 여행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 자기를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로부터 벗어나 있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여기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저도 이 공간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못 떠나게 됐는데 소유하지 않고 삶을 번면치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도 보면 어렸을 때도 책을 이렇게 쓰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동력들이 궁금합니다. 교수님도 아시지만 글 쓰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근데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게 한 10년, 20년, 30년 뭐 일반 시간의 법칙도 있지만 꾸준히 그 글 쓰는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좋은 글, 또 글을 잘 쓰게 되는 방법의 노하우를 더 크게 되죠. 뭐 다양한 출판사 제안이 와서 8권까지 책을 쓰긴 했지만 지금도 이제 끊임없이 제가 이제 어떤 화두가 있거나 주제가 있으면 이제 글을 계속 쓰죠. 물론 지금 블로그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글을 올리는데 블로그 글 통해서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획했던 책을 가지고 책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글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삶 속에서 자기가 뭔가 떠오르는 주제가 있거나 화두가 있거나 아니면 마음을 정리할 때 차분하게 글을 정리하면 스스로 글을 쓸 때도 행복하고 그리고 글을 완성해 놓고 다시 한번 리뷰해 볼 때도 행복하고 또 그 글이 의미 있는 글이라면 타인에게도 굉장한 교훈이 되고 또 중요한 메시지가 되니까 글은 꾸준히 쓰고 싶고 또 써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글 속에는 또 이렇게 사진도 있고 이래서 되게 또 시적으로 울림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 같은데요. 그 커피를 예가체프 커피를 먹는데 300원을 이렇게 내는데 조금은 비위생적으로 보이는 결국에 커피를 가는
그 주인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모습이 기억이 난다. 그 에피소드 한 번만 좀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떠날 수 있다고 사람이 그림을 부른다의 에티오피아, 얘가 제 커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도 놀랐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는 커피가 워낙 이렇게 범용돼서 많이들 아시고, 핸드드립도 좋아하시는데, 그 핸드드립의 시초가 그 에티오피아의 예가체. 네. 사실 커피의 본산지가 예가체. 커피의 원두가 생산되고 커피가 확장되게 된 본고향이죠. 사실 거기를 알고 가지 않았는데 에티오피아를 여행하다 보니까 이 길을 타고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동네 이름이 예가체프인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거를 예가체프라고 부르지 않고 이르가체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르가 체페. 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내가 마시던 커피의 고향을 온 거. 본고장.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하나 타준다 그러면서 어디 들어오라는데, 어떤 허름한 창고에 들어갔는데, 보통 우리는 커피가 이제 이렇게 원두가 볶아져 있어서, 갈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드리핑해서 먹는데, 원두를 직접 그 불에다 이렇게 볶는 거예요. 생원들을. 커피를 타준다는데, 생원두를 이렇게 불에다 볶더니, 그거를 또 절구에 넣고, 또 빠트니, 그걸 또 잘 이렇게 또 어디 헝겊에다 올려갖고 물을 붓더니, 그 과정이 커피 한 잔 얻어 마시는데 진짜 한 50분, 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와, 기다리는데 속 터지더라고요. 근데 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에서는, 에티오피아 전 지역에서는 그것을 커피 세르모니라고 합니다. 커피의 이제 예절, 커피의 의례. 그것이 하나의 이제 커피가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향연 같은, 하나의 그 이제 어떤 의식인데, 커피 자체가 그냥 우리는 지금 그냥 대충 타서 뭐 이렇게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가 아니라 사람을 맞이하는 하나의 예식, 그리고 사람을 정중히 모시는 예식,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잘 볶고 빻고 드리핑하고 따뜻한 잔에 데펴서 그걸 이제 손님에게 전하는 그 과정을 제가 그 50분 만에 그 차를 준비해서 저한테 딱 주시는데, 그 정말 허름하고 그 작은 잔에 그 에티오피아 원액을 그 씁쓸하지만 한 잔 딱 마실 때 감동. 사실 눈물까지 나요. 우리는 사실 커피 한 잔 5분, 10분이면 받아서 마시잖아요. 네. 길어봐야 10분, 네, 10분인데 50분을 준비해서 저에게 작은 잔에 하나 주는데, 와, 그 주인과 함께 차를 마시는데 엄청난 감동과 고마움이 밀려와서 사실은 약간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고. 그 커피 세르모니. 에티오피아 하면 가시면, 산속에 가시면 그런 그 세르모니들을 지금도 행하고 있고, 그분들은 그게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리처죠.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가서 마셔보시면 아주 색다른 감동이 있습니다. 이르가체프. 이르가체프. 이거 너무 멋있다. 이르가체프하고 이르가체프는 차원이 다르죠. 저도 카페에 차리면 이르가체프. 그렇죠. 얘가체프보다 이르가 더 있어 보이잖아요. 이르가체프.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카페 하시면 안 됩니다. 대장님 이름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장님은 또 우리는 탐험가라는 직업을 이렇게 어린 왕자의 생텍쥐페르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또 탐험가니까 탐험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또 더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분이 계신다라면 한 분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알려진 탐험가들이 꽤 있으시죠. 박영석 씨, 옛날에 허영호 대장 많이 있는데, 저랑 굉장히 절친인 최종열 씨라는 탐험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 제천에서 오셨는데, 최종열 씨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탐험가는 아닙니다. 이분이 그 탐험하신 양력을 잠깐 소개드리면, 북극 탐험, 허영호 씨랑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요. 적도 대탐험. 적도를 배를 타고 한 바퀴 돌았고요. 그리고 자전거로 남산을 출발해서 로마까지. 그 다음에 로마까지. 걸어서, 놀라셔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시면 사하라 사막이라고 있는데, 사하라 사막은 북에서 남이 아닌 사하라 사막 서쪽 끝이 세네갈입니다. 거기를 출발해서, 모리타니아하고 세네갈이 있는데 거기를 출발해서 이쪽 동쪽 끝, 수단까지, 세상에. 호주 수단까지. 아마 길이만 따져도
수천 킬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거리를 걸어서 걸어서. 사막을. 장장 6개월 동안 걸어서 이분은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분이에요. 사하라 사막을 북에서 남이 아닌 걸어서 서에서 동으로 걸어서 수레를 끌고 그래가지고 그 영국의 그 기네스 협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대해서 가시는데 네. 이분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형님 동생 하면서 이분은 탐험가지만 굉장히 그 소탈하고 시골 분이십니다. 제천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산악 탐험을 하시면서 탐험가의 꿈을 키우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다양한 탐험 경력이 있으시고 요즘도 그냥 가끔 개인적으로 또는 지인들과 함께 뭐 히말라야도 가시고 남미 안데스도 가시고 하시는데 탐험을 즐기시면 또 탐험이 일생이고 또 탐험이 삶의 그냥 한 부분이신 삶을 살고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그 사하라 사막을 걸어서 횡단했던 기억을 아주 인상 깊게 봤고요. 진짜. 저는 사하라 사막을 북에서 남쪽으로 걸어간 적이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그분은 완전히 걸어서 사하라 사막 서쪽에서 끝까지 와 저는 상상을 못하죠. 우리는 하루도 못 걷습니다. 제가 사하라 사막을 낙타하고도 걸어보고 뭐 배낭 메고 걸어보고 또 버스 타고도 돌아보고 했지만 사막을 6개월 동안 걷는다는 일은 그러면 인간 아마 지구상에 그 일을 해낸 사람은 매일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네. 10명도 되지 않지 않을까. 엄청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탐험가나 사진작가나 또 여행가로서 이렇게 나도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꿈꾸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또 3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탐험가로서 혹은 여행가로서의 삶이라기보다 사실 인생 자체가 모험이고 탐험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데 사실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저도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진 않았지만 저는 평생을 두려워하는 일을 하면서 제 인생의 화두 같은 단어인데요. 화두 같은 인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고 또 엄두가 안 나는 것이나 사실은 그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꿈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행할 때 인생의 변화가 오고 내 삶의 지경이 확대되고 그리고 우리가 감히 덤빌 수 없는 두려운 일 속에 사실은 우리 인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정말 두려워하는 것을 하라.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돈이 없을까에 대한 불안한 직장이 없을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두려움, 낯선 세계의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 쌓여서 어쩌면 평생도록 불안함에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이렇게 한길수 대장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4부에서는 정착 이후의 삶과 또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4부에서도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사실 또 카페도 이렇게 운영하시랴, 해외 탐방 떠나랴, 가정생활하랴, 정신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면 늘 밝고 몸매도 좋으셔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인터뷰 전에 물어봤는데 운동을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고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탐험가 한길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답으로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정착 이후에 한길수 대장님의 삶과 또 여행도 여전히 하고 계시긴 한데요. 계획들 앞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언론 기사를 보니까요. 대장님 이야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다가 결혼하시게 되었다고 언론에서까지 이렇게 나와서요. 그 사연도 사실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결혼 쉬운 한 살에 했습니다. 보통 결혼하면 20대, 30대 하죠? 네. 요즘은 좀 늦어지기도 하지만
저는 뭐 결혼 계획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뭐 탐험을 하다 보니, 뭐 1년에 6개월씩 해외에 있다 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40대 때 한번 결혼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여자 측 부모님, 제가 탐험가란 이유로 엄청나게 뜯어말리셔서 지금 그 여인은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이런 슬픈, 아픈 추억이 있긴 하죠. 근데 결국 결혼은 나의 계획과 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대표를 주셔서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6년 전에, 7년 전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이런 약간 뭐랄까, 뭐 불편함 또는 어떤 결혼하면 속박될 거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살아보니, 물론 이제 초기에는 이제 뭐 약간, 다들 부부싸움도 하죠. 갈등도 있지만, 지금은 아내가 곁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맙고,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누군가와 나의 인생을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참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길수 대장님도 좋아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아마 또 그래도 6개월 동안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누구나 또 힘들어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양평에 지금 어린 왕자 카페에서 지금 인터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린 왕자 카페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카페 어린 왕자를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진짜요? 예, 저 보통 뭐 카페를 오픈하면 인터넷 마케팅도 하고 잘 알리는데 저는 저희 카페를 숨깁니다. 알리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숨겨진 이 카페 어린 왕자가 영원히 숨겨져 있기를 바라는데 안 됩니다. 저희 카페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사진도 많이 있고 제가 전 세계를 탐험하면서 찍은 전 세계 다양한 사진 풍경들이 여기에 작품으로 걸려 있고요. 어린 왕자 카페는 갤러리 카페이자 인생 카페. 저는 이곳에서 만난 분들과 많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 세계에서 오시는 선교사, 목사님, 또 스님들 그리고 전국에서 오십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저희 카페를 아셨는지 이제 주로 이렇게 소문 듣고 아름아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대화도 나누시고 아마도 이제 제가 세계 테마여행이나 TV에도 많이 나왔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네이버에도 이제 많은 칼럼들이 있어서 보시고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하셨겠죠. 어떻게 30년간 저렇게 탐험가로 자유인으로 여행가로 사셨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에 저를 만나러 오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만남들이 저에게 또 삶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또 제 삶을 윤택하고 풍부하게 해서 사람을 만나는 이곳은 차를 마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인생이 만나는 곳입니다. 인생이 만나서 빅뱅이 일어나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확장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에서 이제 세계 여행을 가시는 거죠. 말씀하신 인간에 대한 탐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혹시 어린 왕자 카페 요즘은 또 역시 트렌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알리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힙하다라고 요즘 힙한 사람들만 나올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 어린 왕자 카페 이렇게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면 이렇게 인증샷이라든지 대화도 나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유인이고 이 카페 뭐 어쨌든 주인장으로 여러분들 만나고 섬기고 있는데 사실 8년 동안 여기 있다 보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아신대학이라고 있어요. 네네. 대학 교수님들도 오셔서 저하고 이제 만나고 싶어요. 아이고 힘드시겠다. 네,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이제 그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시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저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또 저의 삶의 비밀 또는 제가 살아온 탐험 이야기 여행 얘기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다양한 분들을 제가 일일이 다 만나다 보면 제 에너지도 소진되고 저도 힘들죠. 근데 이제 오시면 사진은 가끔 편안하게 찍습니다. 네. 가끔은 뭐 저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막 찍으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저랑 찍고 싶어 하셔가지고 뭐 여기 문 밖에서 제 포스터 걸려있으니까 찍기도 하시고 뭐 여러 방향으로 이제 저하고 함께 있는 사진 찍고 싶어 하시고 그러시게 하는데
때로는 그게 이제 힘들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힘든 이유들이 뭐 일반인들이 그 연예인을 좋아하고 또 이제 이렇게 아끼고 존경하고 해서 이제 찍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지만 그분도 역시 자연인이고 에너지가 소진되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좀 어떤 절제도 필요하고 네네. 상대방에 대한 예절이나 예우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뭐 기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카페가 언제까지 존재할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탐험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비즈니스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여기 있습니다. 뭐 어쩔 때는 또 해외를 나가기도 하고 불시에 다른 뭐 강의가 있거나 해서 여기 앉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네네. 참 그런 게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있는 날에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전화하시고 많이 오셔요. 네네. 제가 계십니까? 뭐 가시면 차 한잔 할 수 있어요 하시는데 뭐 전화 주시는 게 제일 좋죠.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일 좋고 결국 운명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만남은 운명입니다. 제가 정말 준비되어 있고 마음이 좋은 컨디션에서 만나면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을 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오시면 만남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삶이 그렇듯이 우리의 만남도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운명의 기운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날 사람은 만납니다. 맞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깨집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어린 왕자 카페는 양평에 아신리에 강변에 위치해 있는데 인터넷에 양평 어린 왕자 검색하시면 여기 카페 분위기하고 다양한 얘기들을 볼 수 있으시니까 검색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오셔도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장님이 정착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여전히 또 자유인이라는 신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정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여러분이 이제 사실 성의를 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성을 다해서 대장님 책도 사보시고 또 삶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또 부담 없이 그렇게 여러분 지혜를 구하신다라면 기꺼이 언제든지 환영해 주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또 카페도 이렇게 운영하시랴 해외 탐방 떠나랴 가정생활 하랴 정신없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면 늘 밝고 몸매도 좋으셔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인터뷰 전에 물어봤는데 운동을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는데도 이렇게 몸매 관리도 잘 하실 수 있는지 자기 관리 비법도 되게 궁금합니다. 타고난 것 같아요. 제 이 몸매는 1m 78에 70kg의 몸매는 거의 뭐 고등학교, 대학교 때부터 쭉 이어져온 몸매인데다가 뭐 탐험가로서 이렇게 뭐 적합한 몸매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슬림합니다. 뭐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그리고 또 큐티하고 성경 말씀 보고 그리고 산책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들 강아지 2마리인데 강아지하고 산책하고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책을 즐겨 읽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혀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가까운 여기 양평에 좋은 산들이 있어서 등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여행을 가면 여행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뭐 프랑스가 됐든 남미가 됐든 어떤 여행지에 가면 계속 새로운 곳을 탐색하기 위해서 탐험을 나가죠. 골목 탐험도 하지만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걷기를 하고 있는데 여행이 그 걷기의 연속이기 때문에 걷는 것 속에서 저의 어떤 에너지,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사실 여기 카페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오전에는 저도 여기서 계속 어딘가를 탐험합니다. 양평에 있지만 인생이 탐험입니다. 계속 새로운 골목, 새로운 산, 새로운 동네 가서 계속 이렇게 뭔가를 탐색합니다. 재밌습니다. 여기 8년 됐지만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새로운 골목, 새로운 동네 가서 끊임없이 탐험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저를 채우고 하는데 그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끊임없이 운동을 안 하신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헬스장을 이렇게 사람들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루에도 한두 시간 이상 꾸준하게 걸으시고 계시고 해외에 나가시면 뭐 하루 종일도 그러시고 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운동 우리가 생각하는 스 안에 갇힌 운동이 아니라 일상이 운동이다 자기관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청소년 미네르바 스쿨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에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컨셉에 저는 보고 완전 매료되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조금 잠시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넥스트 챌린지 스쿨입니다. 넥스트 챌린지 유니버시티가 기존에 있고요. 넥스트 챌린지 재단에서 이런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 전 과정을 이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발상의 그런 교육 시스템인데요. 일단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넥스트 챌린지 스쿨의 해외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탐험대장 교장을 맡고 있는데 내년 8월에 개교해요. 어마어마한 교육의 빅뱅이죠.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변화하지 않은 것들을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도 대한민국의 교육이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걸 다 주지의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대학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대학이 삶의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나의 확장된 사고,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세상을 선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마친 학생들,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10학년, 11학년, 12학년의 학생들과 함께 3년 동안 전 세계, 이스라엘, 미국, 멕시코, 케냐, 탄자니아, 프랑스, 이태리 이런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나라들을 찾아가서 3개월씩 현장에서 이동하고 움직이면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또 자연 그리고 기존 일반적인 과학이나 언어, 수학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공간, 대학 또는 학교 안에서의 공부가 아닌 세상이 학교가 돼서 그 세상 속에서 탐험과 모험과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새로운 문화와의 만남, 문명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 스펙트럼을 확장시키는 그런 새로운 교육 시스템. 네, 엄청납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아비스타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목 맞는가 모르겠는데 남다른 차별점이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격이 다른 프로그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 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미래를 짊어진 이럴 청소년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교육에 어떤 교육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교육은 결국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인데요. 내가 한 개인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인생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인데 저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길을 제시해 싶은 것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결국 사실 여행은 많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결국 여행은 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여행은 사색을 낳고 사색은 지식을 낳고 지식은 용기를 낳는 것인데 그 용기가 매 한 발 내딛는 그 용기가 세상을 바꿔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은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한 번 더 용기를 내고 또 도전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알을 깨어나오고 기존에 특이한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발견해내지 않은 자신을 발견해내서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 기존에 우리가 꿈꾸지 못한 보지 못한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아는 힘을 키워주고 싶은 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육입니다. 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힘,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 정말 우리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진 소망이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일은 웬만큼 다 했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 드리면 좀 뭐하지만 웬만한 꿈은 다 이뤘습니다. 쓰고 싶었던 책도 웬만큼 썼고 또 제가 갖고 싶었던 공간, 열랑자 카페와 삶의 도전도 마련했고 또 인생을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을 거의 했는데 이제 남겨진 꿈이 있다면 거의 한 5년, 10년 가까이 넥스트 챌린지 스쿨을 통해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자신의 가야 될 길을 올곧게 찾아내고 그리고 기존의 우리의 프레임 안에서 갇힌 교육이 아닌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진정 가치 있는 인재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밝게 만들고 이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게임 체인저, 리더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 5년에서 10년 가까이 진행을 하고 나면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크리스찬인데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밑에서 마을에서 삶을 아내와 함께 시작하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꿈과 더불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제 인생에 남겨진 마지막 꿈입니다. 그래서 양평에서 한 6년 있고 양평에서 한 6개월, 나머지 6개월은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나 남미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그렇죠. 저도 봉사활동 많이 해봤지만 그런 일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그런 일을 통해서 그분들의 수고를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이자 꿈이자 과업입니다. 가슴이 덜컹하면서 자주 뵙지 못하더라도 늘 멀리 있어도 항상 있구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안 계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찌릿찌릿하게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떠오릅니다. 번외 질문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래전에 강남에서 이렇게 한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났을 때도 이렇게 포옹해 주시고 헤어졌을 때도 포옹해 주시고 오늘도 만났을 때 또 포옹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이제 따뜻한 또 위로와 위안이 되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 많이 포옹해 주시는지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다른 분들은 어떤 반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허그라는 것은 뭐 서양 문화죠. 뭐 중동에 가면 남자들도 허그하고 볼에 키스도 하고 하는데 이건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고 진정한 친밀감의 표현이죠. 우리는 이제 만나면 악수하거나 이제 눈치 정도 하는데 사실 이 스킨십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잖아요. 인간의 만남이고 또 피부와 접하면서 서로를 느끼는 일인데 뭐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반가운 사람들 만나면 악수가 거의 반가운 얘기를 되겠습니다. 온몸이 부딪히면서 안으면서 나의 체온도 전하고 또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 기쁨의 감격을 나누는 것인데 저희 카페 오시는 분들 많은 처음 오시는 분들도 여자가 뭐 남자처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제가 마음에 움직이고 감동이 오고 정말 이 느낌이 오면 저는 누구든지 끌어안습니다. 뭐 관여하지 않아요. 뭐 아내가 있든 말든 뭐 정말 내가 정말 귀한 분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움직여요. 그렇죠. 끌어안고 포옹하고 허브하고 그 반가움을 표현하는 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 그 경 교수님 오셨을 때 뭐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악수도 하지 않고 끌어안았는데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결국 그것이 소통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느끼죠. 네.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환영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것처럼 결국 삶은 이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심.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고 그 진심이 있으면 상대가 그걸 느끼죠. 악수를 하든 눈인사를 하든 포옹을 하든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환영을 하는 것. 이것이 삶에서도 중요한 어떤 만남의 교감이자 어떤 중요한 접촉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 사부가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중간에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저는 평생을 두려워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제 어떤 삶의 화두 같은 건데요. 사실 두려워하는 일을
사실은 대부분 피하죠. 그리고 인생은 대부분 안정감을 찾고 좋은 직장, 편안한 직장, 안정된 일을 하는 살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그와 반대로 인생은 일반인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야만 길이 열리고 삶의 의미와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하라. 그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지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두려움, 사실 그 두려움은 꿈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갖고 싶은 곳이고 가고 싶은 곳인데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못 갖고 접근하지 못하죠. 근데 그 두려운 것을 하고 두려운 곳에 가고 두려운 사람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성취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빅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가 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도 하죠. 삶의 안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일에 도전하시고 그 두려워하는 일과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시키기를 원하고요.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성공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을 할 때 주저하게 되는데 한 걸음 내딛는 용기, 또 한 발짝 디디는 용기, 그리고 나에게 지지 않는 용기, 그 용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아름답게 의미 있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스 호킨스라는 저자분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 부정과 긍정에서 그 길을 가르는 게 용기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 용기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한길수 대장님으로부터 에너지 받으셔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님하고 포옹하는 것으로 모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